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전엔 내가 살을 빼고 싶다 그러면 고지저탄 다이어트를 하면서 하루에 10kg씩 뛰면 됐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걸 하면은 딴 게 나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열정을 가지기가 굉장히 힘들게 된다는 거를 제가 깨닫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에서는 제가 2022년 상반기에 읽은 책 중에서 저한테 좀 깊은 감명을 줬거나 세상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도록 도와준 책 4-5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프랑스 온라인 책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 장 크리스토프 루팡이라는 소설가가 쓴 루지 브라질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장 크리스토프 루팡의 책을 한 2-3권 더 주문했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재밌었고, 옛날 르네상스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이지만 현대인들한테도 해줄 말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라고 느꼈어요. 이 책은 루지 브라질, 이 브라질이라는 말이 제목에 들어있는 것 같이 이제 브라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역사 배경은 1500년대, 1600년대 초입니다. 이때가 이제 대항해 시대라 그래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선박들이 아프리카나 남미 전역으로 진출을 해서 뭐 후추라든지 노예, 금은을 착취해서 유럽으로 가져가던 시대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메이저 플레이였긴 하지만 프랑스도 남미에 몇 개의 항구를 건설한 적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 브라질의 대도시인 리오데자네이루의 자리에 있던 포르트 콜리니라고 하는 프랑스 요새였어요. 이 포르트 콜리니를 왕명을 받아가지고 건설한 사람은 말타 기사회의 멤버 중에 한 명이었던 빌 갸뇽이라고 하는 십자군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존 강 유역을 전부 다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프랑스 왕한테 충성을 하게 해서 프랑스 안타르티크, 남극 프랑스라고 하는 프랑스 본토보다 더 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프랑스보다 몇 배 넓은 땅을 차지해가지고 프랑스 왕한테 바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마존의 밀림에 둘러싸인 섬 하나에서 바글바글 자기네들끼리 죽고 싸우고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기 이제 2명의 남매가 나옵니다. 남자 주인공은 주스트라는 이름인데요. 저스트죠. 정의롭다. 기사도에 심취해서 빌 갸뇽의 명령을 잘 따르는 오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동생이 있는데 콜롬브예요. 콜롬브는 원래 새 이름이잖아요, 프랑스어로. 그러다 보니까 새처럼 자유롭게 통역사가 돼서 아마존 안에 있는 자연과 함께 사는 여러 부족들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남매가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도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 더 도시를 건설해가지고 현대화 서구화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마존 밀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옛날 삶의 방식을 존중해야 되는지, 이 아마존이라는 인류 전체의 허파를 어디까지 보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근데 저스트는 돌로 만든 요새가 지어지는 것을 대단한 인류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콜롬브는 인간만의 생태계인 포르트 콜리니가 얼마나 빈약하고 오만하고 위태위태해 보이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인물로 나옵니다. 또 이 책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는 부분이, 빌 갸뇽이 자기 섬 안의 선원들이 너무 방종하게 사니까 자기의 옛 대학 친구였던 장 칼뱅한테 목사님들을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당시가 이제 유럽에서 종교전쟁의 시기였기 때문에 칼뱅이 보낸 목사님들이 가톨릭들과의 싸움이 나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문장이 뭐냐면은, 두 진영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위그노인지 가톨릭인지 선포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됐다.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왜 칼방을 따르느냐, 왜 가톨릭을 계속 믿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치적 또는 사상적 분열이 일어나면은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가 나를 서기 시작하면은 인간에 대한 긍정성보다는 내 편인지 적인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의심이 앞서게 되고, 그러면서 황금기가 끝난다라는 얘기가 아마 우리 시대한테 주는 하나의 경고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이탈리아 가기 전에 읽은 책이 하나 있고 갔다 와서 읽기 시작한 책이 있는데, 이탈리아 가기 전에 읽은 책은 알리스터 모팟이라는 사람이 쓴 터스카니 A History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토스카나 지역의 역사를 광범위하게 다룬 책입니다. 로마 제국 이전에 있었던 에트루리아 시대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20세기까지 쭉 이어져 오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앞뒤를 연결해 가지고 보기 굉장히 좋은 책이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상당히 보편적인 역사책이고, 조금 더 저는 이 르네상스를
그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욕심을 해소해준 책은 제가 아직 다 안 읽어서 여기 보면은 아직 페이지 마킹이 되어 있죠. 마리아 벨론치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분이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와 사료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감정 세계를 복원하는 문학을 쓰는 분이다. 그리고 이 분의 서브젝트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 메디치 가문만 있던 게 아니잖아요. 메디치 가문과 라이벌 관계에 있던 여러 군주들이 서로 자기네 도시 국가가 남의 도시 국가보다 더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르네상스의 예술이 일어났잖아요. 그 당시에 탑 가문을 뽑는다면 당연히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 있지만, 만토바에는 곤자가 가문이 있었고, 페라라에는 에스테 가문이 있었고, 밀라노의 스포르자와 비스콘티 가문도 있고, 그 다른 가문들의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써요. 세그레티 데이 곤자가 같은 경우에는 만토바를 다스렸던 곤자가 가문의 빈첸조 곤자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게 두 가지 의미에서 재밌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장 크리스토프 루팡의 책과 마찬가지로 1500년대 말 1600년대 초가 배경이기 때문에 르네상스가 끝나고 유럽의 그 이노베이션 생태계가 좀 무너져 가면서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봉건제도에서 국가제도로 형성이 돼가는, 그러면서 이탈리아가 그 흐름을 못 쫓아갔기 때문에 무너져가는 딱 그 시대거든요. 근데 이제 빈첸조 곤자가라는 사람은 완전한 르네상스맨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감정과 긍정성을 그냥 100%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뭐 아버지는 외모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어서 막 파티 이런 걸 싫어하고, 그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나라를 깔끔하게 운영하는 행정책에 대한 자부심으로 채우려고 한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빈첸초는 워낙 잘생겼기 때문에 연애도 많이 하고 옷도 많이 사 입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항상 절약 정신을 외치는 아버지한테 불만이 있었던 그런 아들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쭉 묘사를 해요. 근데 거기서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문장은 뭐였냐면은, 결국 나이가 들면 사람은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근데 균형은 죽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전에 내가 살을 빼고 싶다 그러면 고지저탄 다이어트를 하면서 하루에 10kg씩 뛰면 됐어요. 그러니까 하드코어하게 한쪽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이걸 하면은 딴 게 나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를 하드코어하게 하기보다는 이것도 조금 하다가 저것도 맞춰주고, 이거 잘하면 이쪽이 무너지니까 또 이쪽도 보강해주고, 그러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열정을 가지기가 굉장히 힘들게 된다는 거를 제가 깨닫고 있어요. 빈첸조 곤자가도 화려한 어떤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그 사람도 이제 밸런스를 추구하게 됐고, 밸런스를 추구하는 단계는 사실 생동감이 다 죽어버린 단계라는 거죠. 균형이 맞는 물건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균형이 안 맞으면 움직이는데, 균형이 맞는 물건은 안 움직이니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또 균형이 맞아버리는 순간에 인생이 의미 없어지고 재미 없어진다. 이게 이제 제가 딱 공감하는 나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실용적인 책으로 가자면, 제가 최근에 읽은 재밌는 책 중에 필릭스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쓴 돈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과연 무엇이고, 이 종이 쪽지에 우리가 왜 가치를 부여하고, 옛날에는 왜 그게 금은이었고, 그리고 금은이 있기 전에는 돈이 어떤 형태였고. 사실 이 책은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보냐면은, 돈이 있기 전에 인간은 서로 간의 약속과 의무 관계로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왕이니까 뭐 노동자들을 와서 내 성을 지켜야 할 권리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의무 관계를 통해서 노동과 물건이 교역이 됐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돈이라는 게 발명되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돈의 최고의 장점이자 단점은 이제 익명성이라고 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율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가장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들이 나를 위해서 농사를 져가지고 나를 먹여 살린다면 내가 이 집을 떠나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돈이라는 건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딴 데 가도 혼자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 그게 이제 돈의 특징인데, 그것을 전통사회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고 정의 없는 사회가 됐다라고 묘사를 하고, 옛날 사회에서 자유가 없어가지고 답답했던 사람들은 화폐 경제를 대체로 찬양하고, 중세기에 금은이라는 돈이 도입되면서 금권이 정부와 대적할 수 있는 힘으로 이제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특히 지금까지 얘기했던 르네상스 시대. 근데 그거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금과 은은 만약에 왕이 나 이제 그 화폐 안 쓸 거야, 다 반납해 라고 얘기를 하면 녹여가지고 딴 나라 화폐를 주조해가지고 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금과 은의 퍼센테지와 무게만 맞추면.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이 왕의 독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사회적 역할이 뭐였냐 그러면 탈중앙화가 그 역할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화폐를 발행할 권리를 국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권이라는 것이 정치권을 통제할 수 있는 견제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중세 역사에서 한 18세기에 이르기까지는 그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시각이 흥미로웠어요. 또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벤 윌슨이라는 사람이 쓴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도시의 역사인데, 여기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가 시골 사람들이 도시로 올라와 가지고 도시화되는 것이 20세기의 흐름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워낙 현대화된 도시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거의 대부분 인간의 움직임이 농촌에서 아파트나 서울 같은 길이 뻥뻥 뚫려 있고 수도가 나오고 전기가 들어오는 이런 도시로 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 얘기로는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온 세계 인구의 거의 대부분은 인도 영화 슬럼덕 밀리어네어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슬럼이라든지, 아니면 뭐 브라질에서는 파벨라라고 부르는 판자촌 형태의 거주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실 농촌에서 슬럼으로의 흐름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재밌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오히려 슬럼이 기회의 땅이고 이미 발전이 끝난 도시에서는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이 더 적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정치적 무력감 같은 경우에는 발전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제 여러 파벨라와 슬럼을 연구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런 슬럼은 규제가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나이제리아에 있는 한 슬럼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컴퓨터 부품을 만드는 일종의 거대한 공장이 됐대요. 이 거대한 공장이 한 공장주가 딱 시스템을 해가지고 만든 공장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거를 가지고 자기가 사장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 주체성에 있어가지고는 훨씬 더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슬럼 롤드라고 그래가지고 건달이나 깡패가 한 명 꽉 쥐고 있고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 그래서 자율성과 주체성이 어떻게 보면은 슬럼이라는 공간에서 더 높고, 파리의 상저맹의 1800년대라든지 아니면 뭐 몽마르트라든지 뉴욕의 소호라든지 이런 슬럼에서 항상 예술과 이노베이션이 나왔다. 이런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인간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차를 몰고 다니기 시작하면은 주체성과 자율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인게이지먼트가 떨어지고 창의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도시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슬럼의 그 바글바글하고 인간이 뭉쳐 사는 분위기는 유지를 하면서도 청결과 공간과 인간답게 사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책의 역할은 내가 세상에서 뭘 보고 있는지를 좀 정리해주는 역할로서는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세상에 흉악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것을 한번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데 도와준 책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봤습니다. 자,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